최근 영국의 경제 전문지 모노클에서는 대한민국의 소프트파워 국가 순위를 2위에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기업들의 브랜드 기술력들이 한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현상은 모노클뿐 아니라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의 예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금융 예측가이자 미래학자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로 미래의 기술을 제시하며 앞으로 다가올 뉴 노멀 시대에 한국은 기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의 미래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쉔커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 2020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그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진행되어 온 변화를 가속화했다. 기업과 정부, 조직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양한 기술 서비스가 창출되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AI와 ICT 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쉔커 회장은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편의성과 AI 등 데이터 트렌드를 꼽았습니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원격 의료 등인데요. 코로나19가 수년 전에 시작된 이 같은 트렌드를 본격 정착시킨 계기로 보며 앞으로는 원격근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출퇴근 시간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이 줄어들고 환경에도 기여할 것이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점차 높아진 교육 수준으로 인해 경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양자 컴퓨터 등 데이터 트렌드 수요도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과거와 달리 단순한 데이터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AI 등을 통해 분석하고 활용해 가치를 찾아내고 있어 앞으로 ICT는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쉔커 회장은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백신이 등장하면서 뉴 노멀 시대가 등장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뉴 노멀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뉴 노멀이 등장하며 비대면 등 추세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미래사회에서 한국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 ICT뿐 아니라 AI 등 새로운 기술에도 계속해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하에서 한국은 미래의 기술을 볼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간 한국의 ICT 발전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비전 역시 한국이 이미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등 다양한 활동을 집약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다음 단계 미래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미래학자가 한국은 기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리더를 예언하는 동안 우리 주변의 두 민폐국 일본과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도장 문화에서 벗어나겠다. 디지털청을 만들겠다. 삼성을 꺾고 반도체 주도권을 뺏어오겠다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미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게 무참하게 밟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반도체 업계에서 종사하는 관련자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삼성을 따라잡기는 개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20조 원대의 대형 사기 사건을 벌인 간큰 사기꾼들 덕분에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는 우한시 둥시호구 정부에 인수된 상황입니다. 청두거신, 난징 더커마, 화이안 더화이 등 거액의 금액이 투입된 프로젝트도 연이어 좌초되었습니다. 중국 반도체의 선봉장으로 꼽히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도 위기입니다.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 중국 업체 중 처음으로 야심차게 D램 판매를 개시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왜 우리 D램 기술 빼돌려다가 반도체 만드냐며 D램 관련 특허 침해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도 약 2206억 원의 채권을 갚지 못한 탓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됐냐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전등화, 입으로 호하고 불면 날아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본 니콘은 카메라 사업이 반등하지 못했고 반도체 장비 사업까지 실적이 악화되면서 전체 직원의 10%를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니콘은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4월에서 9월 반도체 장비 판매가 꼴랑 9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니콘이 이렇게 장사가 폭망해버린 이유를 분석해보면 인텔의 부진을 꼽을 수 있는데요. 니콘에서 반도체 장비 가져다 쓰던 인텔이 3분기 매출액 약 20조 7,7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7,9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 22% 줄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니콘은 투자를 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극자외선 장비 개발 분야에 포기를 선언하는 악수를 두며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고객사 확보는 물론 기존 고객사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도시바 메모리라고 불리던 키옥시아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 공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파나소닉은 지난해 대만 누보톤에게 반도체 관련 모든 지분을 넘겨버렸습니다. 1952년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나름대로 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필립스마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67년 만에 폭망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저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시장조사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1990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NEC 1위, 도시바 2위, 히타치 제작소 4위, 후지스 6위 등을 앞세운 일본 기업들은 약 4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잇따른 투자 지연 등으로 주도권 잡기에 실패했고, 이후 2018년 일본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에 불과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결국 요모양 요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일본 기업은 한 개도 없습니다. 페페티비아, 중국도 나가리오, 일본도 보내고, 그러면 전세계 반도체는 누가 만드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없어지는 거야? 아닙니다. 중국 제끼고 일본 보내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를 겪는 일본, 중국과 달리 코리아 반도체의 위상은 굳건합니다. 굳건하다 못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상반기 대규모 증설을 진행하며 중국 시안 1공장 생산 능력과 맞먹는 수준으로 공장 하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평택 2공장과 시안 2공장 위주로 설비 투입이 이뤄지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위기를 겪으며 넘쳐날 수요와 내년 상반기 메모리 반등을 예상해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또한 지난달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를 제외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를 양수한다고 밝히며 기존에 부진했던 낸드 분야 2위로 부상할 전망으로 양사는 거금을 쏟아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릴 방침입니다. 한국 반도체의 창창한 미래와 중국, 일본 반도체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한번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며 대규모 제재를 강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를 포함해 중국 기업 4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건축 공정 총공사와 중국 국제 공정자문 유황공사 또한 제재 대상으로,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중국 기업은 3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들은 미국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이들과 거래도 금지됩니다. 특히나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으로 꼽히는 SMIC의 제재는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업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내년에는 7나노 공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도미노처럼 반도체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그나마 믿고 있는 SMIC를 제재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 경영을 위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차별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중미 간 정상적인 협력을 위해 장애물을 놓지 말아야
지난 8월 한 달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 여성의 숫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이 갑자기 늘어나자 일본의 자살대책기관이 올 상반기 자살한 여성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우리나라에 정보의 공유 및 분석을 요청했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자살한 일본인의 숫자는 18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40.1% 늘어난 650명에 달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숫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었다. 하지만 자살한 여성의 숫자는 6월 501명, 7월 645명으로 하반기대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인 생명을 지키는 자살대책 추진센터는 8월 중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산하중앙자살예방센터의 백종우 센터장에게 원인 분석과 의견을 의뢰했다. 자살과 관련한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의 기관이 한국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상반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자살한 여성의 숫자는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1942명이었다. 특히 3월과 4월 목숨을 끊은 여성이 크게 늘었다. 한일 양국의 자살예방기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여성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8월 7일 전국의 확진자가 1,59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2월 29일 909명이 최대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남편과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데다 실업 및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진 영향이 표면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육아 부담이 큰 여성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율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베가 본스가 교과서 위안부 기술 문제 삼을 때부터 동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기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일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가 씨는 내가 이선 의원 무렵에 역사 교과서의 문제에 대응한 때부터의 동료라고 말했다. 아베는 일본의 학교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1997년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을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당시 스가도 모임에 참여했다. 이 모임은 당시 교과서의 내용이 이른바 자학사관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사과한 고노담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베는 북한 제재에 관한 의원입법에도 스가 씨가 찬동해줬다. 제1차 내각이 끝난 후에도 한 번 더 도전하도록 일찍부터 진언해준 것도 스가 씨였다고 스가와의 인연을 회고했다. 그는 스가 총리가 남을 위해 땀 흘리는 것을 꺼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아내인 아키에가 당신이 관방장관 시절에 스가 씨처럼 모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를 위해 애를 썼냐고 물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베는 총리의 가장 큰 일은 결단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의원 해산에 관한 판단이며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중 참의원 동시 선거를 할지 어떨지가 늘 머리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고 지지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책 추진력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역으로 실패하면 정권을 잃는다며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